제1부 곽가의 위대한 사표. 7장 도망자 곽가 퇴사 성공. 막사를 뛰쳐나온 순간 내 머릿속은 단 하나의 생각으로 가득 찼다. 들키면 죽는다. 이건 전 직장에서 마감 펑크 내고 데스크의 눈을 피해 도망치던 것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였다. 거기는 기껏해야 상욕과 심할서로 끝났겠지만 여기는 문자 그대로 목이 달아날 수 있었다. 조조라는 인간이 어떤 사람인가. 자기 낮잠 자는 거 방해했다고 사람을 죽이고 아버지를 죽였다는 핑계로 도시 하나를 통째로 쓸어버린 전적도 있는 분노 조절의 심각한 문제를 가진 최고 경영자였다. 그런 사람의 책상에 사표를 던지고 나왔으니 내 목숨은 이제 바람 앞에 등불 신세였다. 나는 일단 본능적으로 막사 뒤편 가장 어둡고 눈에 띄지 않는 곳으로 몸을 숨겼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쿵쿵쿵 마치 북소리처럼 크게 울려서 누가 들을까 조마조마할 정도였다. 숨을 고르며 주변을 살폈다. 조조의 진영은 거대했다. 수만 명의 병사들이 빽빽하게 들어찬 군사도시. 이곳을 정문으로 유유히 걸어 나간다는 건 불가능했다. 계획이 필요해. 기자의 생명은 발로 뛰는 취재와 위기 상황에서의 임기응변 능력이다. 나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머리를 굴렸다. 지금 나는 조조 군의 최고 위급 책사, 곽가다. 내 얼굴은 웬만한 장수들은 다 알고 있을 터였다. 이 얼굴로는 100m도 못 가서 잡힐 게 뻔했다. 그렇다면 답은 하나였다. 변장. 가장 완벽한 위장은 가장 평범한 모습 속에 숨는 것이다. 군대에서 가장 평범하고 눈에 띄지 않는 존재는 뭘까? 당연히 쫄병, 일개 병사다. 나는 몸을 낮춰 막사들 사이를 고양이처럼 이동하기 시작했다. 목표는 병사들의 숙소나 혹은 빨래터 같은 곳. 허름한 병사의 군복 한 벌만 손에 넣으면 이 지옥 같은 회사를 탈출할 가능성이 보였다. 다행히 진영 내부는 하복 평정을 앞두고 어수선했다. 새로 징집된 병사들과 기존 병사들이 뒤섞여 있었고 모두가 다가올 전투 준비로 분주했다. 이런 혼란은 나 같은 퇴사자에게는 최고의 엄폐물이었다. 한참을 기어가다 보니 막사 뒤편에 아무렇게나 널려있는 빨래 더미가 눈에 들어왔다. 흙먼지와 땀 냄새가 진동했지만 내게는 희망의 향기처럼 느껴졌다. 나는 재빨리 주변을 살피고 그중 가장 낡고 평범해 보이는 군복 한 벌을 훔쳐들었다. 근처에 텅 빈 막사로 들어가 허겁지겁 옷을 갈아입었다. 내가 입고 있던 비단옷은 책사 곽가의 신분을 증명하는 명함과도 같았다. 나는 미련 없이 그 옷을 막사 구석에 처박았다. 이제 나는 더 이상 군사죄주 곽가가 아니었다. 이름도 얼굴도 없는 수많은 병사갑, 병 중 하나였다. 문제는 갑옷이었다. 가죽과 쇠붙이로 만들어진 갑옷은 생각보다 훨씬 무겁고 거추장스러웠다. 평생 분만 잡고 살아온 이 병약한 몸으로 감당하기에는 버거운 무게였다. 낑낑거리며 갑옷을 걸치고 낡은 투구까지 눌러쓰자 꼴이 제법 그럴듯해졌다. 투구가 얼굴을 반쯤 가려주니 신분을 숨기기에도 안성맞춤이었다. 나는 심호흡을 한번 하고 막사 밖으로 나섰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다. 나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이 진영에 수십 년은 복무한 베테랑 병사인 척 어깨를 펴고 걷기 시작했다. 주변의 병사들은 저마다 자기 할 일에 바빠 어색하게 걷는 나에게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다. 성공할 수 있다. 마치 월요일 아침 지옥 같은 사무실을 몰래 빠져나오는 기분이랄까. 나는 씁쓸한 농담을 속으로 되뇌며 진영의 출구를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갔다. 수많은 막사와 훈련장을 지나쳤다. 창을 든 병사들의 우렁찬 기합 소리, 대장간에서 쇠를 두드리는 소리, 그리고 멀리서 들려오는 조조의 고통 소리까지. 그 모든 것이 나를 옥죄는 거대한 회사의 소음처럼 느껴졌다. 진영의 동쪽 문이 시야에 들어왔을 때였다. 심장이 다시 철렁 내려앉았다. 문 앞을 지키는 것은 일반 병사가 아니었다. 조조의 친위대이자 인간 병기라 불리는 허저와 그의 부하들이었다. 그 우람한 풍채는 멀리서 봐도 압도적이었다. 젠장, 하필이면 저 인간이. 허저는 곽가의 얼굴을 알고 있을 확률이 높았다. 나는 본능적으로 투구를 더 깊이 눌렀었다. 여기서 돌아서면 오히려 의심을 살 수 있었다. 나는 다른 병사들 무리에 섞여 최대한 태연하게 문을 향해 걸어갔다. 어이, 자네, 얼굴이 낯선데 소속이 어디인가. 바로 내 앞에서 허저의 부하 중 한 명이 한 병사를 붙잡고 신문하고 있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하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더 당당하게 그들 옆을 스쳐 지나가려 했다. 잠깐, 뒤에서 들려오는 굵은 목소리에 온몸이 얼어붙었다. 허저였다. 나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돌아보았다. 그의 날카로운 눈이 내 투구 아래를 꿰뚫어 보려는 듯 응시하고 있었다. 자네, 어딘가 걸음걸이가 이상하군. 병사치고는 너무 약해 보여. 끝났다. 여기서 죽는구나. 전생에 마감 못 지킨 기사 수만큼 맞고 죽겠구나. 모든 것을 포기하려던 그 순간 내 안의 기자 정신이 마지막 발악을 했다. 위기 상황일수록 더 대담해져라. 나는 일부러 과장되게 기침을 두어 번 했다. 쿨럭, 죄송합니다, 장군. 어젯밤 찬바람을 맞고 잤더니 몸이 영 좋지 않습니다. 나는 최대한 걸걸하고 무식한 병사의 말투를 흉내냈다. 몸이 좋지 않은 놈이 어딜 가려고 하나. 근처 마을에 약초를 잘 아는 노인이 있다고 하여 잠시 다녀오려 합니다. 이 몸으로 전장에 나갔다가는 동료들에게 폐만 끼칠 것 같아서 말입니다. 이것은 도박이었다. 하지만 내 병약한 모습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었고 지금 이 병사의 모습 또한 누가 봐도 환자였다. 나의 임기응변은 곽가의 병약함이라는 팩트와 결합하여 기묘한 설득력을 만들어냈다. 허저는 잠시 나를 빤히 쳐다보더니 이내 흥미를 잃었다는 듯 손을 내저었다. 즉, 비실비실한 놈 같으니 빨리 다녀오도록 해라. 다음 전투에서 내 놈이 보이지 않으면 군법에 따라 다스릴 것이다. 감사합니다, 장군. 나는 90도로 허리를 숙여 인사하고는 황급히 문 밖으로 걸어 나갔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걸음은 최대한 느긋하게 옮겼다. 진영에서 완전히 멀어지고 나서야 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미친 듯이 달리기 시작했다. 한참을 달려 작은 언덕에 이르러서야 나는 멈춰 서서 숨을 골랐다. 저 멀리 조조의 거대한 진영이 개미집처럼 보였다.
나는 해냈다. 이 지긋지긋한 회사에서, 죽음의 운명에서 마침내 탈출한 것이다. 나는 하늘을 보며 주먹을 불끈 쥐었다. 퇴사 성공. 이제는 진짜 나의 삶을 살 시간이었다. 우선 이 망가진 몸부터 고쳐야 했다. 내 머릿속에는 단 한 사람의 이름만이 떠오르고 있었다. 난세 최고의 명의, 화타. 그를 찾아서 이 시한부 운명을 내 손으로 바꿔버릴 것이다. 8장, 천하의 명의, 화타를 찾아서. 조조의 진영에서 벗어났다는 해방감도 잠시, 나는 냉혹한 현실과 마주해야 했다. 내 수중에는 돈 한 푼 없었고 몸은 여전히 종합병원이었다. 훔쳐 입은 군복은 거추장스러웠고 밤이 되자 추위와 허기가 뼈를 깎는 듯이 몰려왔다. 이러다 병 고치기도 전에 굶어 죽거나 얼어 죽겠군. 나는 며칠 동안 낮에는 숲에 숨고 밤에만 이동하며 남쪽으로 향했다. 목표는 화타였다. 내 머릿속에 남아있는 희미한 역사 지식에 따르면 화타는 특정 지역에 머무르지 않고 천하를 떠돌며 위수를 베푼 인물이었다. 하지만 그의 고향이 패곡초현, 지금의 안희성 부근이라는 것은 기억하고 있었다. 일단 그쪽 방향으로 가면서 정보를 수집하는 수밖에 없었다. 문제는 정보 수집에도 돈이 든다는 것이었다. 주막에 들어가려면 술값이라도 있어야 했고 사람들에게 말을 걸려면 최소한 굶주린 행색부터 벗어나야 했다. 나는 한 작은 마을에 도착했을 때 결단을 내렸다. 곽가라는 이름과 그의 지식을 팔아야겠다고. 물론 조조의 책사였다는 사실을 밝힐 수는 없었다. 그저 떠돌이 책사인 척 나의 능력을 증명하고 최소한의 자금을 확보해야 했다. 나는 마을에서 가장 큰 상점을 찾아갔다. 비단과 약재를 파는 곳이었는데 주인으로 보이는 중년 남자의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했다. 나는 그의 앞으로 다가가 공손하게 물었다. 주인장, 혹시 무슨 근심이라도 있으십니까? 얼굴에 다 쓰여 있습니다. 상점 주인은 웬 허름한 행색의 청년이 말을 걸자 경계하는 눈빛으로 나를 훑어보았다. 당신이 누군데 그런 것을 묻소? 저는 그저 지나가는 나그네입니다만 사람의 얼굴과 주변의 기운을 보고 기륭을 넘치는 재주가 조금 있습니다. 보아하니 주인께서는 큰 손해를 보고 있거나 곧 보게 될 운명인 듯합니다. 이것은 나의 기자 시절 특기였다. 상대의 표정과 주변 환경을 보고 핵심을 찌르는 질문을 던져 스스로 모든 것을 털어놓게 만드는 것. 상점 주인의 눈이 흔들렸다. 당신이 그걸 어떻게? 결국 그는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그는 최근 큰돈을 들여 북쪽에서 귀한 약재를 대량으로 사들였는데 갑자기 시작된 전란 때문에 길이 막혀 약재를 팔러 갈 수도, 그렇다고 이 작은 마을에서 전부 소화할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져 있었다. 약재는 시간이 지날수록 상할 것이고 그는 파산할 위기에 처해 있었다. 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 내 머릿속에 있는 미래의 정보, 즉 조조 군의 이동 경로와 하복 평정 이후의 상황을 떠올렸다. 주인장, 그 약재를 저에게 보여주시겠습니까? 나는 약재의 상태를 꼼꼼히 살핀 후 그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다. 이 약재들을 헐값에 다른 상인에게 넘기지 마십시오. 그리고 당장 사람을 고용하여 이 약재들을 잘게 빻아 가루로 만들고 그것을 작은 주머니에 나누어 담으십시오. 가루로 만들라니요. 귀한 약재를. 그리고 주머니는 또 왜? 곧 거대한 군대가 이 근처를 지나 남쪽으로 이동할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터에서는 칼에 맞고 창에 찔리는 부상병들이 넘쳐나게 마련이지요.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지혈을 하고 상처가 덧나지 않게 하는 약입니다. 통째로 된 약재는 휴대하기도 사용하기도 불편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주머니에 담은 약재 가루는 병사 개개인이 몸에 지니고 다니다가 위급할 때 즉시 상처에 뿌릴 수 있습니다. 이것을 휴대용 구급 양량이라는 이름으로 파십시오. 분명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갈 것입니다. 값은 기존 가격의 2배를 받으셔도 됩니다. 내 설명에 상점 주인은 눈을 동그랗게 떴다. 휴대용 구급 양량이라는 개념 자체가 이 시대에는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잠시 고민하더니 무릎을 탁 쳤다. 과연 당신은 보통 사람이 아니군요. 좋습니다. 당신의 말을 따르겠습니다. 만약 이 위기를 넘기게 된다면 제가 반드시 큰 보답을 하겠습니다. 결과는 나의 예상대로였다. 며칠 후 조조의 후방 부대가 그 마을을 지나게 되었고 병사들은 휴대하기 편하고 효과 좋은 구급 양량을 앞다투어 사들였다. 상점 주인은 파산 위기에서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이전보다 몇 배는 큰 돈을 벌었다. 그는 약속대로 나에게 두둑한 금과 함께 깨끗한 옷, 그리고 조랑말 한 필을 내어주었다. 나는 드디어 제대로 된 여행 자금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나는 그에게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물었다. 혹시 이 근방의 위술이 아주 뛰어난 위원에 대해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죽은 사람도 살려낸다는 소문이 날 정도의 명의 말입니다. 상점 주인은 잠시 고개를 갸웃거리더니 손뼉을 쳤다. 아, 그러고 보니 얼마 전에 우리 마을에 그런 분이 잠시 들르신 적이 있습니다. 배를 가르고 창자를 씻어내는 기이한 위술을 행한다고 하더군요. 사람들은 그를 신선이라 부르기도 하고 요물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디에 계신지 아마 지금쯤 초현 쪽으로 가셨다는 소문을 들은 것 같습니다. 초현, 화타의 고향이었다. 드디어 실마리를 찾았다. 나는 상점 주인에게 정중히 감사 인사를 하고 조랑말에 올라탔다. 특종을 쫓는 기자의 심정이 이런 걸까? 나는 씁쓸하게 웃으며 남쪽을 향해 고삐를 당겼다. 이제 진짜 인터뷰이를 만나러 갈 시간이었다. 나는 머릿속으로 화타를 만났을 때 던질 첫 질문을 구상하기 시작했다. 선생님, 혹시 세균이라는 것에 대해 들어보셨습니까? 제1부, 곽가의 위대한 사표. 9장, 기자의 스토킹, 정보력. 여행 자금이 생기자 나의 화타 찾기 프로젝트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진행되었다. 나는 더 이상 굶주린 도망자가 아니었다. 나는 다시 기자가 되었다. 물론 이 시대에는 기자라는 직업이 없으니 나는 스스로를 천하의 기이한 인물과 사건을 기록하는 방랑학자라고 소개했다. 꽤 그럴듯한 위장이었다. 나의 취재 방식은 간단했다. 첫째,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을 공략한다. 둘째, 정보를 가진 사람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한다. 셋째, 모든 정보는 교차 검증을 통해 신뢰도를 확인한다.
이것은 내가 사회부 기자 시절 경찰서와 병원 응급실을 밥 먹듯 드나들며 몸으로 익힌 취재의 기본 원칙이었다. 나는 먼저 큰 도시의 주막들을 거점으로 삼았다. 주막은 온갖 인간 군상과 정보가 모이는 난세의 커뮤니티 센터와도 같은 곳이었다. 나는 가장 목 좋은 자리에 앉아 두둑한 돈주머니를 은근히 내보이며 술과 음식을 주문했다. 그리고는 주모나 점소이에게 팁을 찔러주며 자연스럽게 말을 걸었다. 요즘 이 근방의 의술이 아주 뛰어나거나 혹은 행적이 기이한 위원에 대한 소문은 없소. 처음에는 다들 경계했지만 반짝이는 엽전 앞에서는 대부분 입을 열기 시작했다. 글쎄요, 며칠 전에 저쪽 마을 김 영감의 배를 갈랐다가 다시 꿰맸다는 위원이 있었다는 소문은 들었습니다만 어떤 위원은 침한방으로 반신불수를 일으켜 세웠다고도 하더군요. 정보는 쏟아졌지만 대부분은 과장되거나 근거 없는 뜬소문이었다. 나는 그 모든 이야기를 주간에 꼼꼼히 기록했다. 마치 경찰서에서 흘러나오는 수많은 제보 중에서 진짜 단서를 골라내던 시절처럼 나는 정보의 출처, 시간, 장소, 그리고 정보 제공자의 신뢰도를 나만의 방식으로 평가했다. 단순히 주막에만 머무르지는 않았다. 나는 약재 시장을 집중적으로 공략했다. 화타 같은 명의라면 분명 일반인이 구하기 힘든 특별한 약재를 찾았을 것이라는 추측 때문이었다. 나는 약재상들을 찾아다니며 최근 특이한 약재를 대량으로 사간 사람이 없었는지 혹은 외지에서 온 위원이 약효에 대해 깊이 있는 질문을 한 적이 없는지를 탐문했다. 이 방식은 꽤 효과가 있었다. 한 늙은 약재상은 내 질문에 고개를 끄덕였다. 있었지. 그런 사람이. 한 달 전쯤 아주 젊어 보이는 위원 하나가 와서 마비산 위 재료가 되는 약재들을 싹 쓸어갔다네. 내가 약재 장사를 평생 했지만 그렇게 많은 양의 마비산 재료를 찾는 사람은 처음 봤지. 대체 어디에 쓰려는 건지. 마비산. 화타가 외과 수술에 사용했다는 전설의 마취약. 드디어 유의미한 단서를 잡았다. 나는 즉시 그 위원의 인상착의와 이동 경로를 물었다. 약재상은 그가 동쪽의 어느 마을로 향했다고 알려주었다. 나는 한 도시에서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다음 행선지를 정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 똑같은 방식으로 정보를 수집했다. 마치 점과 점을 이어 하나의 선을 만드는 것처럼 나는 화타의 이동 경로를 조금씩 추적해 나가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여행이 아니었다. 한 인물의 행적을 집요하게 파고들어 결국에는 그 실체와 마주하는 완벽한 인물 취재위 과정이었다. 전 직장 데스크는 나의 이런 취재 방식을 보고 합법적인 스토킹이라고 불렀다. 물론 위험한 순간도 있었다. 나의 이런 행적은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눈에 띄었고 몇몇 현지의 관아에서는 나를 수상한 첩자로 의심하기도 했다. 한 번은 길에서 순찰을 돌던 병사들에게 붙잡혀 관아로 끌려간 적도 있었다. 내 놈은 대체 누구인데 천하를 돌아다니며 위원의 행방 따위를 묻고 다니는 것이냐. 혹시 역적 동탁의 잔당이거나 조조 맹덕에게 원한을 품은 자가 아니냐. 현령의 날카로운 추궁에 등골이 서늘해졌다. 여기서 내가 곽가였다는 사실이 밝혀지기라도 하면 나는 그대로 조조에게 압송될 터였다. 나는 재빨리 머리를 굴렸다. 날이 오해이십니다. 저는 그저 불치병을 앓고 있는 늙은 어머님을 모시고 있는 일개 효자일 뿐입니다. 나는 즉석에서 눈물을 글썽이며 세상에서 가장 슬픈 표정을 지어 보였다. 전국의 용하다는 위원을 모두 찾아다녔으나 어머님의 병은 차도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죽은 사람도 살린다는 신이 화타 선생에 대한 소문을 듣고 마지막 희망을 품은 채 선생의 행방을 찾아 이렇게 천하를 헤매고 있는 것입니다. 부디 저의 이 효심을 가엽게 여겨주시옵소서. 나의 메소드 연기는 완벽했다. 현령은 내 구슬픈 사연에 감동하여 오히려 나에게 노잣돈까지 쥐어주며 풀어주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것, 이것 또한 기자가 갖추어야 할 중요한 덕목이었다. 몇 달간의 끈질긴 추적 끝에 나는 마침내 화타가 초현 근처의 한 외딴 산속 마을에 머무르고 있다는 결정적인 정보를 얻게 되었다. 그는 그곳에서 원인 모를 역병으로 고통받는 마을 사람들을 치료해주고 있다고 했다. 나는 지체 없이 조랑말을 몰아 그 마을로 향했다. 산길은 험했고 말에서 내려 몇 시간이나 걸어야 했다. 마을에 가까워질수록 길가에 버려진 시체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끔찍한 역병이 마을을 휩쓸고 있다는 소문은 사실이었다. 마을 입구에 다다랐을 때 나는 잠시 멈춰서 품 안에서 작은 천 조각을 꺼내 입과 코를 가렸다. 전생의 기억 덕분에 이런 역병이 도는 곳에서는 위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 시대 사람들에게는 이상하게 보일지 몰라도 내 목숨보다 중요한 것은 없었다. 마을 안은 지옥과도 같았다. 여기저기서 신음소리가 들려왔고 사람들은 절망에 빠진 채 죽음의 순서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지옥의 한가운데 수많은 환자들에게 둘러싸인 채 땀 흘리며 침을 놓고 있는 한 남자가 있었다. 그는 중년의 나이로 보였지만 눈빛만은 청년처럼 맑고 형형했다. 그의 손놀림은 빠르고 정확했으며 환자를 대하는 태도는 진지하고 엄숙했다. 한눈에 봐도 보통 인물이 아니었다. 드디어 나의 길고 긴 취재가 끝나는 순간이었다. 나는 천천히 그에게로 다가갔다. 10장 전설의 위원 그를 만나다. 내가 다가가는 것을 느꼈는지 남자는 환자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은 채 나직이 물었다. 당신도 환자요. 그렇다면 저기 가서 순서를 기다리시오. 하지만 보다시피 내가 살릴 수 있는 사람보다 죽어가는 사람이 더 많소.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피로감과 무력감이 묻어 있었다. 나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다. 저는 환자가 아닙니다. 화타 선생님을 뵙기 위해 먼 길을 왔습니다. 내 말에 남자는 비로소 고개를 들어 나를 쳐다보았다. 그의 날카로운 눈빛이 내 얼굴, 특히 입과 코를 가린 천 조각에서 잠시 머물렀다. 그의 눈에 희미한 호기심이 스쳐 지나갔다. 내가 화타인데 나에게 무슨 볼일이오. 보다시피 나는 지금 무척 바쁘오. 선생님께서 바쁘신 이유는 저 환자들을 제대로 된 방법으로 치료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 대담한 말에 주변에서 신음하던 환자들과 그를 돕던 마을 사람들까지 모두 경악한 눈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감히 신이라 불리는 화타의 의술을 정면으로 비판한 것이다.
화타의 미간이 꿈틀거렸다. 젊은이, 말을 삼가는 것이 좋을 것이요. 나는 이들을 구하기 위해 며칠 밤낮을 잠도 자지 않고 있소. 그런데 당신은 내가 뭘 잘못하고 있다는 말이오. 선생님의 의술이 틀렸다는 것이 아닙니다. 선생님의 방법이 비효율적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마을의 끔찍한 위생 상태를 손으로 가리켰다. 보십시오. 환자들의 토사물과 시체가 한데 뒤섞여 있고 사람들은 같은 우물물을 마시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한 명을 치료하시는 동안 병은 보이지 않는 무언가를 통해 10명에게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이래서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나 다름없습니다. 화타는 잠시 말을 잃었다. 그는 자신의 의술에만 집중했을 뿐 병이 퍼져나가는 환경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것이다. 나는 결정적인 한마디를 던졌다. 선생님, 혹시 세균이라는 것에 대해 들어보셨습니까? 세균이라니, 그것이 무엇이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 세상에는 아주 작은 벌레들이 무수히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흙에도, 물에도, 심지어 우리 손에도 붙어 있지요. 그리고 그중 일부는 끔찍한 병을 일으킵니다. 지금 이 마을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있는 역병의 원인도 바로 그 세균이라는 놈들입니다. 나는 21세기의 의학 상식을 이 시대의 언어로 최대한 쉽게 풀어서 설명하기 시작했다. 오염된 물을 반드시 끓여 마셔야 하는 이유, 환자와 일반인의 생활 공간을 분리해야 하는 이유, 그리고 상처를 만지기 전에는 반드시 손을 깨끗이 씻어야 하는 이유까지. 소독과 격리라는 이 시대에는 존재하지 않는 개념이었다. 내 이야기가 계속될수록 화타의 눈은 점점 더 커졌다. 그는 처음에는 황당하다는 표정이었지만 이내 깊은 사색에 잠겼다. 나의 논리는 그의 경험과 직관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지만 동시에 지금 이 절망적인 상황을 설명해 줄 유일한 열쇠처럼 보이기도 했다. 한참의 침묵 끝에 화타가 입을 열었다. 젊은이, 당신은 대체 누구요? 당신이 말하는 그 세균이라는 것을 직접 본 적이 있소? 본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죽이는 방법 또한 알고 있지요. 나는 내친김에 알코올 소독의 원리까지 간단하게 설명했다. 독한 술을 끓여 얻은 순수한 액체는 눈에 보이지 않는 병균을 죽이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다고. 화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는 나를 막사한 자신이 머무는 임시처소로 데려갔다. 자세히 말해보시오. 당신이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나에게 말해주시오. 그의 눈은 더 이상 나를 건방진 젊은이로 보지 않았다. 미지의 의학 세계를 탐험하려는 학자의 뜨거운 열정으로 불타고 있었다. 나는 내 목숨을 구하기 위해, 그리고 이 지옥 같은 마을을 구하기 위해 내가 알고 있는 현대 의학 및 위생 상식을 밤새도록 그에게 쏟아냈다. 화타는 나의 모든 말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경청했다. 그날 이후 마을에는 변화가 시작되었다. 화타는 나의 조언에 따라 가장 먼저 우물을 폐쇄하고 모든 물을 끓여 마시게 했다. 환자들은 따로 격리되었고 시체는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묻었다. 그는 독한 술을 증류하여 만든 원시적인 소독약으로 자신의 손과 침을 소독하기 시작했다. 결과는 놀라웠다. 역병의 확산 속도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 화타의 치료 효과는 이전보다 몇 배는 더 높아졌다. 한 달 후 마을을 뒤덮었던 죽음의 그림자는 마침내 걷히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이 나를 어린 신선이라 부르며 떠받들기 시작했을 때 화타가 나를 조용히 불렀다. 젊은이, 이제는 말해주시오. 당신의 진짜 목적이 무엇이오? 그리고 당신의 몸 안에 있는 그 깊은 병은 대체 무엇이오? 그는 첫 만남에서부터 내 병약한 육체와 희미한 피 냄새를 이미 간파하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그에게 나의 진짜 병, 그리고 내가 이곳까지 찾아온 진짜 이유를 털어놓을 준비를 했다. 나의 길고 긴 인터뷰는 이제 막 시작된 참이었다. 제1부, 곽가의 위대한 사표. 11장, 선생님, 위생, 세균, 소독. 화타의 임시처소는 약초 냄새와 그보다 더 짙은 죽음의 냄새가 뒤섞여 있었다. 그는 나를 안으로 이끌고는 지친 기색이 역력한 얼굴로 물었다. 그의 눈에는 나에 대한 경계심과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학자의 절박함이 공존하고 있었다. 젊은이, 아까 했던 말을 다시 해보시오. 세균이라 했소. 눈에 보이지 않는 벌레들이 병을 일으킨다는 그 해괴한 소리 말이오. 나는 마음을 가다듬고 내 생존이 걸린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다. 특종을 앞둔 기자가 데스크에게 아이템을 보고하는 심정이었다. 실패하면 나는 이 역병 걸린 마을에서 화타와 함께 동반 사망할 운명이었다. 선생님, 제 말을 이야기라 생각하고 한번 들어주십시오. 이 세상에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아주 작은 생물들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세균이라고 부릅시다. 이놈들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흙에도 있고 물에도 있고 지금 선생님과 제 손바닥에도 수만 마리는 붙어 있을 겁니다. 허튼 소리. 내 손은 깨끗하오. 화타가 자신의 손을 들어 보이며 반박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선생님의 손은 지금 수많은 환자들을 만지면서 그들의 몸에 있던 나쁜 세균들로 뒤덮여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께서 그 손으로 다른 환자를 만지거나 혹은 음식을 드신다면 그 나쁜 놈들이 몸속으로 침투해 병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마을의 역병이 멈추지 않는 이유도 바로 그것입니다. 병이 사람의 손과 오염된 물을 타고 계속해서 옮겨 다니고 있는 것이지요. 나는 막사 구석에 놓인 물동이를 가리켰다. 저 물 혹시 끓여서 드십니까? 아니, 마을 우물에서 길어온 깨끗한 물이요. 바로 저것이 문제입니다. 저 물 속에는 지금 죽은 사람의 시체에서 나온 병균, 환자의 토사물에 섞여 있던 병균들이 바글거리고 있습니다. 저 물을 마시는 것은 독을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화타는 충격적인 표정으로 물동이를 쳐다보았다. 그는 평생 의술을 연마하며 인체의 신비는 꿰뚫었을지언정 병이 매개체라는 개념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그의 시대에서 병이란 몸 안의 기운이 조화롭지 못하거나 혹은 나쁜 기운이 몸에 들어와 생기는 것이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벌레가 원인이라는 내 설명은 그의 의학 세계를 뿌리부터 뒤흔드는 이단적인 주장이었다. 그렇다면 어찌해야 한단 말이오. 눈에 보이지도 않는 놈들을 내가 어떻게 막는단 말이오.
그의 목소리가 다급해졌다. 나는 기다렸다는 듯이 비장의 키워드를 꺼내들었다. 방법이 있습니다. 3가지입니다. 첫째는 위생, 둘째는 소독, 셋째는 격리입니다. 나는 최대한 쉬운 단어를 사용해 설명하기 시작했다. 우선 위생입니다. 개인의 몸을 청결히 하고 주변 환경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특히 무언가를 먹기 전이나 환자를 만진 후에는 반드시 흐르는 물에 손을 씻어야 합니다. 이것만으로도 손에 붙어있던 수많은 나쁜 세균들을 씻어낼 수 있습니다. 둘째는 소독입니다. 세균을 직접 죽이는 것이지요. 선생님, 혹시 아주 독한 술을 불에 올려 끓이면 처음에는 물과 비슷한 것이 나오다가 나중에는 불이 붙는 맑은 액체만 남는 것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증류주를 말하는 것인가? 맞습니다. 바로 그 액체가 세균을 죽이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침이나 외과용 칼을 사용하시기 전에 반드시 그 액체로 닦아내십시오. 그러면 도구에 묻어있던 나쁜 세균들이 모두 죽어 상처를 통해 환자의 몸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소독입니다. 화타의 눈이 경악으로 물들었다. 그는 가끔 상처가 덧나 치료에 실패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 원인을 환자의 체질 탓으로만 돌려왔다. 자신의 치료 도구가 오히려 병을 옮길 수 있다는 생각은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던 것이다. 마지막은 격리입니다. 병에 걸린 사람과 건강한 사람의 공간을 완전히 분리하는 것입니다. 환자들이 쓰던 그릇, 옷, 심지어 자는 곳까지 따로 관리해야 합니다. 병이 더 이상 퍼져나가지 못하도록 그 길목을 차단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미 숨을 거둔 분들의 시신은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아주 깊이 묻거나 태워야 합니다. 시신에 남아있는 세균들이 땅이나 물을 통해 다시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돌아오는 것을 막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내 설명이 끝나자 막사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화타는 자리에 주저앉아 멍하니 허공을 응시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자신이 평생을 바쳐 쌓아올린 위학 지식의 체계가 와르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어지럽게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이 세균이라는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지는 듯한 기묘한 희열 또한 느끼고 있었다. 왜 어떤 병은 전염이 되고 어떤 병은 그렇지 않은가? 왜 위생적인 환경의 부잣집 도련님보다 비위생적인 환경의 병사가 상처가 더 쉽게 덧나는가? 그 모든 의문이 풀리는 듯했다. 한참의 시간이 흐른 후 화타는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의심이 없었다. 오직 미지의 진리를 마주한 탐구자의 뜨거운 호기심만이 가득했다. 젊은이, 당신의 말은 내 평생의 의술보다 더 심오하군. 믿을 수 없지만 믿어보고 싶어졌소. 만약 당신의 말이 사실이라면 나는 지금까지 우물 안개구리처럼 어리석은 위술을 펼쳐온 것이나 다름없지.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눈에는 다시 총기가 돌아왔다. 조소, 당신의 말을 따르겠소. 내가 가진 모든 권한을 이용해 이 마을에 당신이 말한 위생과 소독, 그리고 격리를 실시하겠소. 만약 이 역병을 막아낸다면 당신은 이 마을의 은인일 뿐만 아니라 나 화타의 스승이 될 것이오. 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일단 생존을 위한 1차 관문은 통과한 셈이었다. 하지만 화타는 내게서 시선을 떼지 않은 채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다. 하지만 그 전에 당신의 정체부터 밝혀야겠소. 당신은 대체 어디서 이런 지식을 얻었으며 어찌하여 그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당신의 몸은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처럼 병약한 것이오. 내 코는 속일 수 없소. 당신의 숨결에서는 아주 희미한 피 냄새가 나고 있소. 전설적인 명의의 눈은 엑스레이처럼 내 폐부 깊숙한 곳의 병까지 꿰뚫어 보고 있었다. 12장, 화타의 호기심과 기적의 치료. 화타의 마지막 질문에 나는 잠시 말을 잃었다. 사실대로 말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사실 저는 1800년 뒤의 미래에서 온 기자인데 과로와 스트레스로 몸이 망가진 채로 당신이 아는 곽가라는 인물의 몸에 들어왔습니다. 라고 말해봤자 미친놈 취급을 받거나 요물로 몰려 화형을 당할 게 뻔했다. 나는 다시 한번 임기응변 능력을 총동원했다. 선생님, 저의 스승님께서는 서쪽 아주 먼 나라에서 위술을 배우신 분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지식은 모두 그분께 배운 것입니다. 그리고 제 몸이 병약한 이유는 어릴 적부터 폐에 고질병을 앓고 있기 때문입니다. 스승님께서는 제 병이 하늘의 뜻이라 고치기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스승님의 위술을 세상에 알리고 저보다 더 많은 사람을 구하고자 이렇게 떠돌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비운의 천재 제자 역할을 연기했다. 화타는 잠시 나를 의심스러운 눈으로 쳐다보았지만 더 이상 추궁하지는 않았다. 지금 그에게는 나의 정체보다 내가 가져온 새로운 위학 지식이 훨씬 더 중요했다. 알겠소. 일단은 마을부터 구합시다. 그 후 당신의 그 고질병이라는 것을 내가 직접 진찰해보겠소. 하늘의 뜻이라 해도 내 위술로 한번 겨루어 볼만은 하겠지. 그의 말에는 명의로서의 강한 자부심이 느껴졌다. 그날부터 화타는 나의 위생관리본부장이 되어 마을의 방역 작업을 진두지휘했다. 그의 명성은 절대적이어서 마을 사람들은 그의 말을 하늘의 뜻처럼 따랐다. 우리는 가장 먼저 마을의 모든 시신을 수습하여 불태웠고 우물을 폐쇄하고 강물을 길어다 커다란 가마솥에 끓여 식수로 사용했다. 환자들은 마을 회관의 집단으로 격리되었고 그들의 가족들에게는 절대 환자와의 접촉을 금지시켰다. 화타는 내가 알려준 증류법을 이용해 독한 술로 위사용 소독제를 만들었다. 그는 자신의 손과 침, 약초를 찢는 절구까지 그 소독제로 닦아냈고 환자들을 돌보는 마을 사람들에게도 손 씻기를 강요했다. 처음에는 모두가 그를 이상하게 쳐다봤지만 며칠이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새로운 환자가 발생하는 속도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격리된 환자들 중에서 화타에 소독된 침과 약으로 치료받은 사람들의 회복 속도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빨랐다. 마을을 뒤덮었던 죽음의 그림자가 서서히 걷히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화타와 나를 살아있는 신처럼 떠받들기 시작했다. 한 달 후 마침내 역병은 완전히 종식되었다. 마을에는 다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화타는 쑥대밭이 되었던 마을을 둘러보며 감격과 경외가 뒤섞인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젊은이, 당신이 옳았소. 나는 평생을 우물 안에서 하늘을 논한 개구리에 불과했구려. 당신이 가져온 지식은 이 마을뿐만 아니라 앞으로 천하의 수많은 목숨을 구하게 될 것이오. 그는 나에게 깊이 허리를 숙였다. 나는 어쩔 줄 몰라 하며 그를 부축했다. 이제 약속대로 당신의 몸을 살필 차례요. 그는 나를 자신의 처소로 데려갔다. 그는 청진기 하나 없는 시대의 의사였지만 그의 손가락은 현대의 그 어떤 의료기기보다도 정밀했다. 그는 나의 맥을 짚고 등을 두드려 소리를 듣고 눈과 혀의 색을 살폈다. 그의 진찰은 몇 시간 동안 계속되었다. 진찰이 끝났을 때 그의 얼굴은 그 어느 때보다도 심각하게 굳어 있었다. 이럴 수가,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이오. 그의 진단은 나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다. 젊은이의 폐는 거의 망가져 있어. 마치 오랜 세월 동안 벌레가 갉아먹은 것처럼 구멍이 숭숭 뚫려 있고 그 기능이 절반도 채 남지 않았어. 게다가 간은 딱딱하게 굳어 있고 심장의 기운은 금방이라도 꺼질 듯 미약하오. 이것은 단순히 병이 아니라 오랜 세월에 걸쳐 몸을 혹사하고 스스로를 돌보지 않은 결과요. 마치 스스로의 생명을 깎아 먹으며 살아온 사람 같소. 그의 진단은 정확했다. 야근과 폭음, 스트레스로 점철되었던 나의 전생,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물려받은 곽가의 허약한 육체. 그야말로 시한부 인생이라는 사망 선고나 다름없었다. 고칠 수 있습니까? 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화타는 한참 동안 침묵했다. 그는 잠시 고민하더니 결심한 듯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솔직히 말해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불가능하오. 탕약이나 침술로는 이 썩어버린 뿌리를 되살릴 수 없소. 방법은 단 하나뿐이요. 그게 무엇입니까? 당신의 배와 가슴을 여는 것이요. 네, 가슴을 연다고요. 그렇소. 내가 직접 눈으로 보고 썩은 부분을 도려내고 약한 부분을 꿰매는 것이요. 내가 개발한 마비산을 사용하면 당신은 고통 없이 잠들 수 있을 것이요. 하지만 성공을 장담할 수는 없소. 내 평생 처음 해보는 가장 위험한 수술이 될 것이니 만약 실패하면 당신은 그대로 잠든 채 깨어나지 못할 수도 있소. 그의 제안은 이 시대를 생각하면 그야말로 미친 소리였다. 하지만 나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이대로 살아봤자 나는 역사대로 요절할 운명이었다. 하지만 화타의 손에 내 몸을 맡긴다면 비록 위험하더라도 새로운 삶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다. 나는 침을 한번 삼키고 결심을 굳혔다. 하겠습니다, 선생님. 제 목숨을 선생님께 맡기겠습니다. 화타의 눈이 빛났다. 그의 얼굴에는 위험한 수술에 대한 두려움보다 미지의 의학 영역에 도전하는 탐험가의 뜨거운 호기심이 가득했다. 며칠 후 수술 준비가 끝났다. 화타는 내가 알려준 대로 자신의 모든 수술 도구를 증류주에 넣어 펄펄 끓여 소독했다. 나는 그의 마비산을 마시고 서서히 의식을 잃어갔다. 내 눈에 마지막으로 보인 것은 비장한 표정으로 날카로운 칼을 든 채 나를 내려다보는 전설의 위원, 화타의 모습이었다.